자, 그래서 언제나 항상 그렇듯이 저의 도구를 이제 활용해서 또 경기 중에 있었던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는 보시면은 이제 주중 경기 포르투전 있고 나서였는데요. 있고 나서였고 뭐 주중 경기랑 이제 약간 차이가 있었다면은 트로사가 선발로 나오지 않고 이제 카이가 9번으로 나왔죠. 카이가 퓨어 9번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압박할 때 같은 경우 수비 진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다들 이제 익숙하시잖아요. 최근 경기들 보시면 이제 익숙하실 텐데 마르티넬리 왼쪽 있고 데클랑 있고 조르지뉴 있고 사카 있고 그리고 최전방 이제 4-4-2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는데 카이랑 이제 마르틴 외대고로 있고 그다음에 백라인은 뭐 최근에 나오는 것처럼 키비오르 왼쪽 이제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살리바 화이트 그리고 골키퍼 라야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도 봤을 때 크게 특이점은 없었죠. 이제 우리가 최근 잘 알고 있는 형태로 이제 공격 전개했고 뉴캐슬은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는 뭐 4-1-4-1 혹은 뭐 4-3-3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격을 할 때는 좀 형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공격을 할 때는 형태가 좀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보통은 이제 백라인에서 이제 고르든 같은 경우가 벌려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일리 같은 경우 남아 있는데 그래서 롱스테이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 올리게 되거든요. 밀어 올려서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3-4-3에 가깝게 진영을 구축해 놓고 지공을 전개하는 게 뉴캐슬의 특징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번에 아스날이 상대를 함에 있어서 뉴캐슬 상대함에 있어서 지공도 사실 굉장히 좋긴 했는데 압박하는 게 조금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뉴캐슬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경기장을 4등분 하자면은 이제 첫 번째 4분의 1 정도, 첫 번째 4분의 1로 봤을 때 이제 4분의 1에서 뉴캐슬이 공을 가졌을 때 계속해서 어려움을 좀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그 말은 결국엔 거꾸로 하자면은 아스날이 압박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압박을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공의 소유권 탈취까지 굉장히 잘 이루어졌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뉴캐슬의 지공할 때 특징은 뭐냐면요. 뉴캐슬은 일단은 이 센터백 간의 간격이 꽤 넓어요. 이 센터백 간의 간격이 넓고 간격이 넓었을 때 이제 발생하는 약간의 뭐 디스어드밴테이지 약간의 약점은 뭐냐면은 공의 순환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백스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가로 채널을 구분을 해놨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공간 분류할 때 하프 스페이스 채널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센터백들이 이제 좌우로 이렇게 있는데 위치하게 되면은 공의 순환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빠르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의 특정 동작을 상대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유발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대1 상황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뉴캐슬의 경우는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뉴캐슬은 지공을 가져가기는 하되 일단은 센터백 같은 경우들이 뭐 다들 아시잖아요. 뭐 쉐어도 그렇고 보트만도 그렇고 트리피어가 내려와 있긴 하지만 이 셋의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그 센터백들 지공을 잘하는 센터백의 느낌이 사실 거의 없죠. 신체적으로 강인하고 공을 따내고 그리고 세컨볼 싸움하고 이런 데서는 강인함이 있지만 공을 가졌을 때의 퀄리티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횡패스로 공을 전개시키고 특히 오른쪽에 트리피어에 공이 갔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롱스테프가 공을 받으러 오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마르티넬리가 트리피어에게 압박을 가한다. 그리고 롱스테프가 압박을 가한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상대 풀백이 점프를 뛰었을 경우에 여기서 트리피어가 이 패스를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대가 백라인이 4명이면은 백포면은 왼쪽 센터백과 왼쪽 풀백 사이에 이 간격이 벌어졌을 때 이 공간을 트리피어가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상 백라인에 백스리처럼 위치해 있는 거고 이때 알미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직선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을 받고 알미론이 상대 센터백이 물러나는 상황에서 여기서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때 이삭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대각선 침투 들어가서 공을 받고 상대 센터백이 따라와서 커버링을 하더라도 여기서도 이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이삭이라는 선수죠.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뉴캐슬의 전형적인 공격 형태고. 근데 이날 경기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아스날 입장에서 이런 것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끔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공 압박하는 이 범위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일단 정리를 한번 더 해놓고 시작을 하자면은 네, 여기서 공이 나갔을 때 일단은 나가면은 방향을 한쪽 막으면서 압박이 나가요. 압박이 굉장히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패스를 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일단 주어지지 않는 거죠.
주어지지 않았을 때 뉴캐슬의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간격이 넓어요. 센터백 간 간격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통의 센터백들이면은 이제 압박을 한 명이 받으면은 대각선 뒤쪽으로 와서 거리가 유지되어 있으면 대각선 뒤쪽으로 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대1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데 일단 뉴캐슬은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압박을 받았을 때 여기서 이제 남은 옵션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대각선 뒤쪽으로 향하는 패스가 아니고 거의 횡패스에 가깝게 패스를 넣는데 이때 같은 경우 이제 뭐 웨데고르 같은 경우 이제 뭐 좌우 측면이 바뀔 때도 있었죠. 이제 보트만이 있고 웨데고르가 압박을 나왔을 때 여기서 패스가 들어갈 때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미 여기서 이제 등을 지고 받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패스를 줄 수밖에 없고 백패스를 줬을 때 그렇다면 이제 또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은 여기서 미드필더에게 향하는 패스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미드필더로 향하는 패스도 이제 보게 되면 뉴캐슬은 문제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백라인을 방금 설명을 했지만 미드필더 라인의 경우에도 지공을 잘하는 팀이 아니에요. 특히 브루노 기마랑이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평가가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하지만 이 선수도 등을 지고 공을 받는 데는 전혀 솔직히 말해서 강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압박을 가했던 게 이제 데클랑이었죠. 이번 시즌 이제 제가 몇 번 경기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압박 형태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굉장히 변화가 비교적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데클랑이 합류하면서 사실상 이 4분의 1 지역, 제가 지금도 여기 선을 그어놨는데 이 선 지역보다 높은 지점, 이 선보다 높은 지점에서 압박을 할 경우에는 거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사사이 형태로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이 나왔을 경우에는 데클랑이 점프를 해서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등을 지고 공을 받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어쨌든 간 계속해서 아스날은 공을 되찾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높은 지점에서의 공을 되찾아서 여기서 이제 뭐 코너킥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빠르게 역습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지공을 펼치는 거죠. 여기서 한번 백패스가 나가게 되고 백패스가 나가게 되면은 뭐 뉴캐슬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다시금 본인들이 원래 수비하는 형태 4-5-1 형태로 정렬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아스날이 이제 지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권을 가지고 뉴캐슬을 이제 괴롭히는 상황이 이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공을 하는 상황에서 저는 솔직히 조금 이제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이날 조르지뉴 같은 경우가 선발로 나왔잖아요. 이날 조르지뉴가 선발로 나와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이날 경기에서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은 뉴캐슬을 상대했을 때 맨시티랑 뉴캐슬을 상대했을 때 아스날이랑 차이점이 비교적 굉장히 크게 분명하게 드러났었거든요. 지공을 할 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 뉴캐슬전에서의 그 아스날의 평균적인 선수 위치거든요. 평균적인 선수 위치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게 뉴캐슬을 상대했을 때 맨시티 선수들의 평균적인 위치예요. 공격 방향을 보시면은 이제 이제 아스날과 맨시티가 공격 방향이 설정이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꾸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은 두 팀의 이제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좀 드러납니다. 맨시티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히든풋볼 나가서 이 경기는 라이브로 이제 리뷰도 했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엄청나게 좀 더 포지셔널해요. 그리고 포지셔널하게 돼 있고 그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센터백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 3명 코바시치 이제 8번부터 보시게 되면 8번 코바시치 16번 로드리 20번 베르나르도 실바 그 다음에 이제 좌우 풀백이죠. 카일 워커 그 다음에 그바르디올 있고 최전방에 3명 뭐 필포든 있고 그 다음에 저 누구야 누구죠? 훌리안 있고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 11번 또 이때가 아마 도쿠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가 그래서 최전방이 있고 굉장히 좀 포지셔널하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후방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후방 형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2-3이냐 3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날 그렇게 조금 단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맨시티의 경우는 2-3 형태로 후방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잠깐 다시 돌아와서 작전판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아스날이긴 하지만 맨시티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센터백 2명이 있어서 이제 최전방에 그날도 맨시티도의 경우는 이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전방 원톱이 있고 여기서 공의 소유권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2대1의 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센터백 2명 같은 경우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 특징이 뭐였냐면 오른발잡이였던 코바시치를 왼쪽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프 스페이스 채널에 이제 계속해서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뉴캐슬의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랑 같은 폭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벌어져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벌어져 있는 거고, 만약에 근데 보통은 좁혀 있으니까 뉴캐슬 같은 경우 이 선이 이제 완전히 일자 형태로 플랫하게 엄청나게 좁혀져 있는데, 여기서 코바시치의 경우는 오른발로 왼쪽에 위치해서 이 대각선 패스라인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 대각선 패스라인을 계속해서 노리고 보통은 이 패스를 받는 게 이제 포든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는 로드리가 있고, 반대쪽에서는 이제 왼발잡이로 마찬가지로 대각선 안쪽을, 특히 베르나르도 실바는 드리블을 해서 전진하면은 끌어내지면, 한 명이 전진하면 그때 대각선 안쪽 패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맨시티의 경우에는 장치를 해놓고 경기를 하는 경우가 이제 경기 내내 거의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면 2 있고 이제 3명, 2, 3 있고, 그리고 2, 3, 5의 형태가 거의 경기 내내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을 돌아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풀백의 경우에는 수비로 전환되는 상황, 수비 때는 이제 백라인을 구축해야 됐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위치가 조금 더 낮게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상황과 거의 동일하게 평균적인 위치가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아스날, 이번 뉴캐슬전의 아스날을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스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배치가 됐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동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포지셔널하긴 하지 않았고 조금 더 공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형태가 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상황을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것을 보자면은, 마갈량이스가 왼쪽 이 하프 스페이스 채널에 있고, 이제 마르티넬리까지 이제 넘어와서, 마르티넬리 같은 뭐 측면에 있을 때도 있고 안쪽으로 좁혀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근데 넘어와 있고 키비오르가 전진하고 살리바가 있고, 그리고 화이트.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보시는 형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이제 경기 중에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보는 관점에서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맨시티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공격적이었어요. 리스크가 조금 더 큰 방식을 택한 거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맨시티의 경우에는 2, 3, 5의 형태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습을 당하는 것에 대비해서 2대1의 수적 우위가 갖춰져 있었어요. 근데 아스날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1대1로 두고, 특히 왼쪽에서 마갈량이스 같은 경우가 전진해서 마갈량이스가 안쪽 공간을 활용하는 패스, 혹은 여기서 안쪽 패스 라인을 막기 위해서 모이면은 사이드로 나가는 패스를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백의 경우에는 여기서 결국에는 공격적이냐 수비적이냐라는 기준은 뭐냐면은, 방금 저희가 봤던 것처럼 센터백이 공을 가졌을 때 상대 1선보다 높은 곳에 갔느냐인 거예요. 상대 1선보다 낮은 곳에 있었다면은 이거는 어쨌든 간 역습 상황이 벌어졌을 때 2대1로 대처가 되거든요. 상대보다 낮은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근데 공을 가지고 방금 본 것처럼 전진하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약간은 리스크를 감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카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압박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됐고, 그러면서 뉴캐슬을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진영에 가둬놓고 컨트롤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공이 잘 된 이유를 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랑 이제 조르지뉴를 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조르지뉴의 경우에는 제가 아스날 이적했을 당시에 이제 지난 시즌에 제가 제 채널에도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조르지뉴의 경우가 조르지뉴가 이제 가진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어시스트도 기록하고 전반적으로 경기를 잘했는데, 조르지뉴가 경기를 잘했다는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서 상대 1선의 등 뒤에서 공을 잡았을 때 조르지뉴는 인사이드 이 패스 퀄리티가 극강해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패스 퀄리티가 극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선이 지금도 보시면은 시각적으로 좁아질 대로 좁아져 있죠. 좁아질 대로 좁아져 있어도 공을 가지고 약간만, 공에 대해서 의식을 해서 약간만 움직여도 이 사이를 관통하는 패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전반전에 보시면은 계속 그냥 뚫리는 거예요. 공 잡고 앞을 보면은 라인 사이, 공 잡고 앞을 보면은 라인 사이. 이 대각선 패스가 이제 계속 들어가면서 뉴캐슬을 계속해서 이제 애를 먹이는데 성공을 했고, 일단 이 패스가 들어가서 공략이 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키비오르까지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뉴캐슬 백포에 대해서 몇 명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명, 6명까지 걸리는 거예요. 6대4까지 걸리는 거예요. 6대4까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시즌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데클랑 라이스가 합류하면서 또 오게 되는 이제 추가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데클랑 라이스를 이제 좀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3선, 6번 혹은 이제 노블레 피보트에서 뭐 독일어 이제 도플잭스라고 하죠. 이제 6번을 2명 뒀을 때 약간 대각선 위쪽에 있는 8번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데클런 라이스는 결국에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제 이 라인,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에 와서 플레이를 하는데도 이제 별로 생각보다 갭이 없는 거예요. 갭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몇몇 경기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보통은 상대가 백파이브 할 경우에 5대5가 아니고 6대5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려고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데클랑이 움직여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이번 시즌 몇 번 있었는데, 이번 뉴캐슬전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일어나면서 지공에서도 좀 효과를 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르지뉴가 이제 어시스트한 장면 놓고 또 다들 좀 약간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부분은 놀라운 게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놀랍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조르지뉴 영입됐을 때 제가 조르지뉴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영상 이제 제가 편집해서 올려놓을 때는 아마 이거 우측 상단에 뜨게 해서 올리겠죠. 근데 그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조르지뉴는 다른 우리가 아는 이제 6번 미드필더들이랑 비교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은, 보통은 조금 더 이제 상대 백라인이 이제 박스 근처로 갔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내려앉았을 경우가 많긴 한데, 조르지뉴는 다른 6번들에 비해서 갖는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상대가 내려앉아서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로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페너트레이션이죠. 직접적으로 득점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기여할 수 있는 게 다른 6번보다는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금 더 어시스트성 패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보통 6번들 다들 아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 라리가에서 잘하고 있는 수비맨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과거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바르셀로나 스페인 대표팀에서 주축이었던 부스케츠도 그렇고, 이제 6번으로 대표되는 선수들을 보면, 이 선수들은 팀이 후방에 있다가 팀이 후방에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앞까지, 상대 진영까지 진영을 끌어올리게 하는 데서는 도움을 주지만, 진영을 끌어올렸을 때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가서 이제 페너트레이션을 해야 될 때, 직접적으로 득점을 노려야 할 때는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조금 더 떨어지거든요. 근데 조르지뉴는 여기서 본인이 앞을 볼 수 있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 있으면은 훨씬 더 다른 6번들에 비해서는 어시스트성 패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나왔던 어시스트 장면도 결국에는 이제 그런 유형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피를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빈도로 봤을 때 피를로는 조금 더 이제 좀 더 낮은 지점에서도 그런 패스를 시도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았던 선수고, 반면에 조르지뉴의 경우에는 상대 진영까지 넘어왔을 때 이제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로 가면은 그런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놀라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첼시 시절에는 그게 이제 마운트랑 엮였던 건데, 제가 얘기했었던 이 상대 라인을 관통하는 인사이드 패스, 그 당시에는 이제 포지셔널하게 이렇게 공간을 좁혀 놓고 첼시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르지뉴가 인사이드 패스를 주게 되면은 마운트는 온전하게 이제 기술적인 상황, 그러니까 공간이 여러분 좁아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좁아지면은 이건 온전하게 기술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간이 넓잖아요. 공간이 넓으면은 돌아선 거 이후에 신체적인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까지는 기술적인데, 공간이 넓으면 돌아선 이후에 공간에 대해서 신체적인 능력을, 뭐 순간 가속도죠,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발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운트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첼시 시절에 보면은 조르지뉴가 여기서 공을 주고 마운트가 돌아서서 이제 곧바로 뭐 피니싱까지 가고, 이런 장면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뭐 다시 조금 돌아와서 정리를 하자면은, 조르지뉴랑 마갈량이스 같은 경우가 지공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것이 언급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크게 놀라울 건 없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제가 지난 시즌에 영입됐을 당시에 선수 장점으로도 언급했던 부분이고, 이제 그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예요? 다른 6번에 비해서 애초에 조르지뉴는 페네트레이션에서의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커요.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뭐 살리바를 믿고 저는 리스크 테이킹을 가져갈 수 있는 공격적 빌드업 구조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리바는 솔직히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거의 유일하게 원원원으로, 물론 이제 등을 지고 받았을 경우지만, 혼란이 등을 지고 받았을 때 원원원으로 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저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물론 마갈량이스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되지만, 제가 봤을 때 상대 9번 스트라이커가 등을 지고 공을 받았을 때 여기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고
상대가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살리바는 EPL 넘버 1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리바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제 공격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흐름, 이런 경기 중에 발생했던 상황을 이해하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 맨시티와 아스날의 차이가 조금 더 확연하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었던 벤 화이트가 조금 더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있고 이제 살리바와 거리가 가까운 게 보이죠. 반면에 이제 마갈량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공을 가지고 전진하는 모습이 좀 더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4번, 2번, 6번 화이트, 살리바, 마갈량이스가 우리가 흔히 아는 3백처럼 백3처럼 공격을 할 때는 위치를 했고 그리고 조르지뉴가 이제 뉴캐슬의 1선이었던 이삭의 등 뒤에 위치해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키비오르의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측면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제 41번 데클랑 라이스의 위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라인 밑이 아니고 3선이 아니고 사실상 거의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에 위치하면서 지속적으로 5대4 혹은 키비오르까지 합류했을 경우에는 6대5의 수적 우위를 가지고 공격을 전개할 수 있게끔 이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 세트피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세트피스 얘기를 해보자고 했었으니까 세트피스 얘기를 또 좀 해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네, 이렇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 아스날이 세트피스로 골을 되게 많이 넣고 있잖아요. 특히 코너킥에서 좀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차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는 이제 디테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캐슬전에서 나왔던 그 디테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할게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뉴캐슬은 보시게 되면은 지역 방어랑 대인 방어 혼용 형태인데 지역 방어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1명, 2명, 3명, 4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스윙으로 킥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지역 방어 4명이 돼 있고 나머지 5명은 이제 대인 방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인 방어가 이제 4명 돼 있고 지금은 그리고 이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아마 살리바였을 거예요. 살리바 들어가 있어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4명 대인 방어하고 있고 여기 1명 대인 방어해서 총 5명 대인 방어 그리고 이제 4명의 경우에는 지역 방어를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상대가 수비를 했을 때 세트피스 수비를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냐면요. 결국에는 근데 사실 세트피스도 다를 건 없어요. 인플레이 상황은 똑같은데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인터벌이에요. 지역 방어를 공략하는 것의 핵심적인 개념은 인터벌이거든요. 갭. 그래서 이 지역 방어를 하는 4명의 갭. 그래서 이 사이 공간, 그리고 이 사이 공간, 그리고 이 사이 공간인 거죠. 이 4명의 선수 사이에 존재하는 이 3개의 공간인데 결국에는 이제 관건은 2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 공간을 가능하다면은 조금 더 벌리는 것. 그러니까 조금 더 스트레치 시키는 거죠. 이 공간을 조금 더 가능하다면 벌리는 것. 그리고 이 공간을 공략하는 거는 결국에는 대인 방어를 당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공략하기 위해서 대인 방어를 떨쳐낼 수 있느냐. 이 2가지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스날의 경우에는 거의 매 경기 이제 그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중에서도 좀 변칙적으로 바리에이션이 있어서 변화 형태를 가져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이 득점 장면이 일어날 때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 간격을 넓히는 데 일조했던 거는 일단은 벤 화이트예요. 벤 화이트는 대인 방어를 당하지 않는 선수 중 한 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갭 사이, 이 인터벌에 있다가 앞쪽에 있는 인터벌로 이동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에는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은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등 뒤에 있다가 자신의 시야로 들어오는 선수를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지역 방어기 때문에 제가 맨날 이것도 하는 얘기지만 보이지 않는 이 선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서 내 지역 방어 범위에 들어온 선수를 대인 방어하는 게 지역 방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지역 방어 범위, 내 등 뒤에 있다가 내 앞으로 나오는 선수를 수비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벌어진 간격이 어딘 거예요? 그 벌어진 인터벌이 이 인터벌이 되는 거죠. 이 인터벌이 되게 되고 이 인터벌을 정확하게 이제 공략을 했던 게 이제 후방에서 대인 방어를 떨쳐내고 들어오는 마갈량이스였던 건데 대인 방어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일단은 거의 이제 농구로 치면은 농구 보시는 분들은 뭐 워낙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이제 픽앤롤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대인 방어로 봤을 때 마갈량이스를 대인 방어해야 되는 선수가
이제 결국에는 블로킹에 차단이 돼서 마갈량잇을 못 막고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수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실상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예요? 스위칭이에요. 너가 얘를 막고 내가 얘를 막을게. 스위칭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스위칭이 안 됐고 한 명이 두 명을 블락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마갈량이 쓰는 프리 상태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벤 화이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 뒤에서, 수비의 등 뒤에서 앞으로 전진했기 때문에 마갈량잇은 조금 더 늘어난 이 인터벌로 이동을 해서 피니싱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 화이트가 이 인터벌에 있다가 앞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딸려가는 게 보이죠. 딸려가면서 전진이 됐고, 아까 봤던 것보다는 이 갭이 더 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갭이 더 커진 걸 볼 수가 있고, 이때 지금 그리고 대인 방어에서 한 명이서 두 명을 블락을 시켰기 때문에 완전히 프리 상태에 놓인 마갈량이스가 이 인터벌, 이 사이 공간, 이 갭으로 이동을 해서 프리 상태로 피니싱까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트피스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죠. 킥을 정확하게 차줘야 되고, 그리고 킥을 정확하게 차준 공간으로 공을 공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스날은 결국엔 그 디테일이 모두 다 있는 거예요. 키커라는 관점에서도 정확하게 이 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인터벌로 공을 차줄 수 있는 키커가 있고, 그리고 그 인터벌로 선수를 도달하게끔 할 수 있는 전략이 사전에 이제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 경기 형태는 조금 다르죠. 상대가 아무래도 세트피스 때가 뭐 완전히 지역 방어하는 팀도 있고, 방금 보신 것처럼 지역 방어, 대인 방어 혼용하는 팀도 있다 보니까 매 경기 형태는 달라지지만 이 정도 수준의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트피스가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다. 세트피스로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경기 흐름을 굉장히 쉽게 가져오는 것이 최근 아스날의 뭐 기세 혹은 흐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세트피스는 결국에는 전략이다 보니까 일회성인 경우가 많아요. 일회성인 경우가 많아서 한번 그 형태, 특정 형태를 가져가면 상대가 이를 읽고 이제 두 번 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이 경기 중에도 지금은 대인 방어를 떨쳐내기 위한 형태를 또 바꾼 거예요. 지금 또 바꾼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리바랑 벤 화이트는 똑같아요. 살리바랑 벤 화이트는 똑같아요. 그래서 벤 화이트는 여전히 동일하게 갭을 벌리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대인 방어를 떨쳐내기 위한 방법이 지금 또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두 명이 파포스 쪽에 있고 두 명이 지금은 페널티킥 포인트 쪽에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에는 이점은 뭐냐면은, 공이 일단은 처리가 되면은, 공이 어느 시점에는 결국엔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공이 처리가 되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여기 남아있던 게 파포스트 쪽을 공략을 시도를 했던 게 카이였거든요. 하베츠였는데 니어포스트로 이동하는 옵션이 있고 파포스트에 지금 남아있는 옵션이 있게 되면은, 파포스트에 있는 옵션은 대인방어가 있어도 막을 수가 없는 선수예요. 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몸 방향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공을 완전히 등지고 있잖아요. 공을 완전히 등지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 이건 지금 공을 처리하기 전이니까, 킥이 실행되기 전이니까 가능한 거지, 결국에 킥이 실행되는 시점, 공이 올라오게 되면은 수비는 몸을 돌리고 공을 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막을 수 없는 선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직후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냐면은, 킥을 처리했고 마갈량이스가 니어포스트 쪽으로 이제 가서 여기서 공을 돌려놔서 막을 수 없었던 카이가 와서 이제 피니싱을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골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제 결국엔 이것도 엄청나게 디테일인 거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대를 분석하고 상대 수비의 맹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훈련부터 해서 이제 준비가 된 거고, 이제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이거는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경기 중에도 이렇게 두 번, 세 번 형태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게 디테일에서 얼마만큼 좀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두 명 대인 방어, 그 다음에 두 명 대인 방어 찢어 놓고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카이가 막을 수 없는 선수가 되게끔 세팅을 해놓은 것이 이 상황에선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전반 38분, 이제 후반이 아니구나. 전반 38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전반에 득점을 하고도 전반에서 한 번 더 형태 변화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더라도 이제 니콜라스 조베르가 얼마만큼 세트피스의 달인인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기에서는 득점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경기에서는 득점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득점이 나오고 안 나오랑 관계없이 퀄리티는 여전히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 경기에서는 그 퀄리티가 아무래도 당연한 거겠지만 퀄리티가 높고 디테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득점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경기들에서는 세트피스 득점을 통해서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가는 느낌이 확실히 좀 있다. 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형태 변화가 온 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우리가 제일 친숙한 아스날의 공격 형태는 그거잖아요. 이제 왼쪽 측면에 진첸코가 있고, 진첸코 같은 경우가 안쪽으로, 특히 이제 공을 가졌을 경우에 안쪽으로 드리블을 해서 들어와서 상대를 좁혀들게 하면은, 좁혀들게 했을 경우에 그때 이제 지난 시즌 경우는 이제 자카가 상대 미드필더 등 뒤에 있다가 빠져나가면서 여기서 안쪽으로 공을 끌고 들어와서 상대 윙이 좁히게 되면 여기서 백패스가 나가거나 했을 때 곧바로 이제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형태로 여기서 패스가 나가면서 공을 받게 되면은 상대 이제 1선과 2선은 공략당한 상태가 되는 거죠. 공보다 낮은 지점에 있게 되니까, 공이 더 높은 지점으로 이동을 해버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의 순환을 가져가는 경우도 조금 많았는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결국엔 뭐 진첸코의 부상도 있고, 뭐 진첸코의 퍼포먼스가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있고, 혹은 뭐 밸런스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겠지만 이제 좀 형태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원래는 진첸코가 이런 식으로 공을 가지고 들어오고, 화이트가 자신들의 진영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기장을 4등분하게 되면은, 경기장을 4등분했을 경우에는 이 4분의 3까지는 이 지점까지는 벤 화이트가 계속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센터백으로 움직였거든요.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서 세 번째 센터백으로 기능을 했는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이제 좀 변화가 생겼죠. 키비오르가 주로 선발로 나오면서요. 최근 경기들에서는 어떻게 돼요? 최근 경기들에서는 거꾸로 벤 화이트가 우리가 이제는 너무 많이 익숙한 인버티드 풀백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살리바, 가브리엘, 그리고 키비오르가 세 번째 센터백으로 이제 기능하는 경우들이 좀 더 이제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제가 느꼈을 때 가장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지난 시즌 경기들 제가 리뷰한 것도 그렇고 이제 많이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스날은 오른쪽 측면은 거의 2대2 상황이라고 좀 제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마지막 4분의 1에 갔을 경우에만, 마지막 쿼터에 갔을 경우에만 이제 사카가 이래서 공 잡고 있으면은 벤 화이트가 마지막 4분의 1에서만 이제 오버랩해서 들어와서 수적 우위 가져가서 3대2 상황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벤 화이트, 이제 웨데고르, 사카, 이 세 명의 이 유닛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됐어요. 활성화가 됐다 보니까 최근 경기들에서 그래서 많이 나오는 장면은 뭐예요? 여기서 화이트가 여기 있다가 인버티드 돼 있다가 측면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 그때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마르틴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카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 스위칭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벤 화이트가 인버티드가 된다고 한들 진첸코가 하는 역할을 화이트가 수행하지는 않아요. 왜? 화이트는 진첸코랑은 다른 유형의 선수니까. 공을 가지고 공간에 대한 드리블을 해서 상대 수비를 자신에게 고정시키는 능력은 뭐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진첸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뭘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유닛 플레이가 가능하게끔 이제 만드는 거죠. 여기서 좁혀들어서 상대 윙이 따라가면은 그때 마르틴이 나와서 공을 잡게 되고,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 본인들이 하던 것처럼 플레이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거꾸로 예를 들어서 화이트가 여기 있다가 한 라인 위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때 뭐예요? 마르틴이 여기서 나타나서 공을 잡으면서 마르틴이 이제는 진첸코가 했던 역할을 오른쪽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경기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공을 가지고 여기서 마르틴이 예전보다는 한 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드리블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비의 경우에는 다 여기서 라인이 끌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몸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몸 방향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되겠죠. 공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고정이 됐을 때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공간이 나는 게 누구예요? 여기서 물론 이제 9번으로 나올 때도 있고 왼쪽 인사이드 앞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조르지뉴 아니고 데클랑이 이제 밑에 있고, 이거를 뭐 바꿔볼게요. 이거를 뭐 트로사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를 트로사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서 마르틴 이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보는 게 누구예요? 이제는 카인 거예요. 제가 처음 영입됐을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왼쪽에 우리가 얘기하는 하프 스페이스잖아요.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라인 사이가 벌어지는 거죠. 마르틴 때문에 끌려 나와서
이 라인과 라인 사이가 벌어졌을 경우에 여기서 마르틴에게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이 상황까지 오게 되면은 일단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이 벌어졌기 때문에 카이가 공을 받기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나오죠. 혹은 여기서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끌려 나오게 되면 백라인까지 높게 나오게 되면은 되려 여기서는 또 뒷공간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조금 뭐 진첸코의 경우도 있고 카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도 있고, 좀 얘기했던 것처럼 종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약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유닛 결성을 바꾼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유닛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화이트, 사카, 이제 마르틴, 이 세 명의 유닛 플레이가 훨씬 더 많이 빈번해졌죠. 지난 시즌까지는 거의 이제 화이트가 있고 사카와 마르틴 이 두 명의 2대2 상황 혹은 2대1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3명 유닛 플레이가 조금 더 많아졌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은 아스날 물론 리그 우승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해도 이상할 게 솔직히 말해서 전혀 없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2위였고 세트피스 포함해서 지금 인플레이 상황에서 나오는 것까지 봤을 때 리그 우승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2성8 감정 2로 아스날이 우승할 거다 얘기를 했던 건데, 뭐 그때만 해도 이제 다들 막 또 이제 또 뭐 홍대병이 뭐니 하셨죠. 그때 이제 골 못 넣는다고, 골 못 넣는데 리그 우승 어떻게 하냐 하셨는데, 이제 최근 경기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5골, 4골, 뭐 6골, 뭐 골 넣는 거 뭐 우습다는 듯이 이제 골 집어 넣고 있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선수들이 애초에 골을 못 넣는 선수면은 그게 맞죠. 근데 애초에 골을 못 넣는 선수들이 아니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인데 그 당시 한두 경기 정도 못 넣었던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여전히 리그 우승에 대한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아니, 그리고 시티랑 경쟁을 한다고 자꾸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엄연히 따지면은 시티랑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시티랑 혹은 리버풀이랑 경쟁한다고 얘기를 하려면은 시티 혹은 리버풀이랑 아스날의 경기를 맨날 해야죠. 한 주 시티랑 하고 한 주 리버풀이랑 하고 한 주 시티랑 하고 한 주 리버풀이랑 하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시티랑 리버풀이랑 한 시즌에 2번밖에 경기를 안 해요. 한 시즌에 2번밖에 경기를 안 하고 결국 나머지 팀들, 나머지 18팀들이랑 경기를 해서 이기냐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거 사실, 그러니까 시티랑 리버풀이랑 한다고 보기엔 솔직히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 시티가 뭐 시티를 뭐 압도해야 되는데 뭐 시티를 압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승하냐 이런 소리에는 솔직히 저는 대꾸도 솔직히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이게 진부한 얘기지만 운동하는 선수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다음 경기만 생각한다. 그리고 감독들도 그렇고 난 다음 경기 말고는 뭐 생각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승을 하고 싶다고 한들 그러면 나랑 우승 경쟁하는 팀이랑 매주 경기에서 그 팀을 2번, 3번, 4번 이겨서 승점 차이를 벌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8라운드까지 봐야 된다는 거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 말 안에 진짜 답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르투전에 전술이 전혀 안 먹혔다고요? 근데 포르투전은 솔직히 말해서 포르투가 수비를 진짜 좀 잘했어요. 포르투가 수비를 좀 잘했고 어떻게 보면은 뉴캐슬전이랑 조금 비슷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뉴캐슬이랑 포르투 차이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3-4-3 형태 갖춰놓고 이제 짧은 패스로 이제 나오려고 시도를 계속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역효과가 돼서 공을 뺏겨서 계속 자신들의 진영에 갇혔거든요. 근데 포르투의 경우에는 그런 시도를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 했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3-4-3이 아니었고 그냥 앞으로 센터백들이 차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경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뭐 득점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골을 잘 넣었으니까 그냥 0대1로 패배한 게 아쉽긴 하지만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포르투의 수비를 좀 칭찬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스날이 못했다기보다는 포르투의 수비가 홈에서 그만큼 좋았다고. 근데 솔직히 또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냉정하게 생각해보시면은 원정 가서 0대1이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원정 가서 0대1이면 나쁘지가 않고,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라운드 그리고 다들 아시잖아요. 그냥 원정 가서 물론 이기면 좋죠. 근데 원정 가서 적은 점수 차이로 지고 홈 와서 큰 점수 차이로 이겨서 올라가는 게 제일 많은 게 또 이 챔피언스리그 노가웃 라운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그렇게 뭐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사실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포르투르도 그냥, 그러니까 아스날 팬이니까 아스날 입장에서 아스날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도 또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축구는 두 팀이 하는 거기 때문에 두 팀을 다 봐야 돼요.
포르투가 잘한 건지 아스날이 못한 건지. 근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포르투가 수비를 잘했다고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